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김민아 시사평론가고요. 제 앞에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뭘 어떻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심드렁한 표정으로 날 자꾸 보지 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김민하 평론가가 귀엽게 느껴지지? 큰일 났네. 제가요? 네. 왜 내가 자꾸 귀엽다고 생각이 저 들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사람인데. 앞에 진행자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출연자는 진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진행을 하는 진행자라고 거니까. 그러던데. 네. 드디어 총선이 하루가 남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그러게요. 뭐 온갖 전망도 쏟아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눈 깜짝할 새에 그렇게 왔어요. 지난해부터 그렇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총선 큰일 난다. 총선 오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라. 총선 되기 전에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인다. 이 무슨 소위 말하는 여당 성향의 평론가, 보수 평론가 또는 뭐 진보 평론가, 야당 성향의 평론가 가릴 것 없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까? 사실은 걱정도 하고 귀를 왜 막으시죠? 귀틀막이라서 안 돼. 걱정도 하고 무슨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뭐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죠. 어느새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렇게 이제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 아니 제가 맞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이면 이제 2014년이지 않습니까? 네. 2014년에는 뭘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는 아무튼 훨씬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전이니까요. 네, 저도 엄청 제가 김민하 평론가쯤 됐을 때였나? 전 좀 엄청나게 젊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세월도 빠르고 그리고 단 10년 전에 이 정세, 10년 전에 그러한 이 한국의 어떤 정치를 돌이켜 보면은 오늘 이런 상황일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혀 몰랐죠.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인데요, 뭐. 그렇죠. 그런데 총선 하루 앞에 신문들은 내일을 또 전망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또 서두를 또 떠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각 당 표정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각 당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전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어떤 거를 좀 내세우고 있느냐. 요거를 신문이 네. 한 면, 두 면에 걸쳐서 싹 정리해 놓은 신문들이 있어요. 맞아요. 가령 한겨레 신문 보시면 한겨레 신문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한 면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야, 이렇게 우리 보자기 꼬매듯이 이렇게 기사 넣기도 쉽지 않은데 두 면을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정당의 표정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좌측부터 보시면은 뭐 새로운 미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노란 줄처럼 야권 200석 되는 김건희 법정서 볼 것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주장인 것이고 네. 그 밑에 이제 조국 대표 사진 있죠.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녹색정의당 사진이 있는데 네. 정권 심판 개혁안수 최선도 서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녹색정의당 대표님은 볼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주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사실 또 우리 방송가에서 한 석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는데 방송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던 사이인데 어느새 또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 보면 개혁신당 얘기 있는 거고 48시간 무박 유세 이준석 대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지면으로 오면으로 넘어가면은 투표는 정권 향한 옐로우 카드다. 이재명 대표가 극전지에서 심판을 호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압승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개헌 저지선에 사활을 걸었다. 10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저쪽에서는 200석 된 김건희 법정서 볼 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100석만이라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딱 그렇죠. 대칭되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내일의 이변 주인공은 나 험지서 뛰는 후보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려운 지역에 나간 후보들을 각 당별로 몇 명 뽑아가지고 네. 한겨레가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쓴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4호면도 비슷하게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좀 더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민주당 딱 나오고 민주당 맨 위에 있고 좌측 맨 위에 투표지가 옐로우 카드다. 정부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당 야권 200석 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죠. 무시무시한 일이 뭐예요?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게 대통령 탄핵도 하고 뭐 거부권도 무력화하고 네. 등등등의 얘기인데 뒤에 좀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드리고 경향신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도 설명드려야죠. 네. 오른쪽에 있는 얘기도. 그다음에 이제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이렇게 쭉 역시 국회 200석 확보되는 김건희 법정서 볼 것이다. 이게 조국혁신당이 하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준 대로 이제 개혁신당은 48시간 무방 유세 얘기하는 거고 녹색정의당은 우리는 후보들 리스크가 없어서 떳떳하게 정권 심판할 수 있다. 뭐 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신문 편집. 네. 내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내일이 본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경향신문이 제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맨 꼭대기 보통은 머리에 올라오는 신문 기사 제목이 더 크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은 밑에 200석 기사가 제목이 조금 더 지금 저기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굵고 커요.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신문들이 사실은 은연중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200석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중요한데 네. 실제로 좀 판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문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 동아일보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네. 동아일보 1면을 보면은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민주당은 어쨌든 단독 가반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단독 가반을 저지하겠다. 이게 실제로 지금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까지 총력전 벌인다. 이게 이제 자정까지 유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뭐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고, 네, 용산역에서 마침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에서. 왜 청계광장인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왜 광화문 광장은 거기는 정치 집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옆쪽으로 청계광장 쪽에 와서 하는 건가요? 이유를 자꾸 MB가 떠올라가지고. 그러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기사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어서 그렇다. 청계광장이?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기사를 배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늘 진행자시니까 네. 일명 기사는 제가 전해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아일보 기사 정리해드리면요. 결국 민주당은 단독 가반, 그러니까 151석 이상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 국민의힘은 단독 가반 저지를 목표를 강조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형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중성동을 지지 유세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투표를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도 153석은 최대 기대치를 말한 건데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투표율 65%에서 75% 사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65%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이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11곳과 경기 17곳, 인천 3곳 등 수도권 내 초박빙 지역 31곳을 공개한 뒤에 백병전이다. 3표가 모자란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들 지역 다수에서 승리해야 단독 가반을 여유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기면 4년 전 총선, 그러니까 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약간 좀 엄살이 좀 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11개 접전지로 지역을 돌면서 우리는 본투표에서 승부를 본다 이러면서 투표를 독려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최근 추격세가 가파른 만큼 개헌저지선 100석을 최저점으로 잡고 경합지 60여 곳에서 승부를 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합지에서 다 이기면 160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겠죠. 근데 여당 내부에서는 경합지 다수에서 골든크로스를 달성한다면 원내 일당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고요. 비례의석을 포함해 최대 130석 플러스 알파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쭉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멘트가 사실 이제 재밌는 코멘트죠.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최저점으로 잡는다. 백석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경합지가 60여 곳이다. 그런데 경합지 다수에서 골든 크로스를 달성한다면, 요게 전제지 않습니까? if, if 달성한다면, then 원내 일당도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60여 곳에서 골든 크로스를 달성하면 60여 곳의 다수에서 한 50군데서 달성을 하면 한 절반 반토막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이기면 30석 더 갖고 오고 거기서 조금 더 갖고 오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내 일당도 도전해 볼 만하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경합지 다수에서 골든 크로스를 달성하는 게 맞나요? 사실 이게 궁금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달성하고 일부에서 달성하고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가 그럼 어딥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이제 답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안 해주고. 국민의힘에서 잘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숫자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시면 네. 동아일보 3면을 보면은 이제 뭐 대표들이 어디 갔다는 기사가 있지만 밑에 조그맣게 이제 의석수 전망과 관련된 기사가 또 있어요. 네. 비례 의석 전망에 관련된 건데 제목이 이제 민주 비례 10에서 12석 예상, 네. 국힘 17에서 19석, 조국당 최소 10석, 일각선 15석 안팎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제 전망을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전망을 한번. 동아일보의 기사를 전해드리기 말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20석까지 가능하다는 건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 의석이 한 석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글쎄요 막판에 보수가 확 결집해가지고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33.8인가요? 33%대 정당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19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0석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35%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거든요. 저는 좀 박하게 보면 17석 안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게 조국혁신당하고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저는 그래도 투표하러 갈 때는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시원하게 찍기도 하겠지만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12석 정도. 동아일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12석, 13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저는 조금 작게 잡아서 11석에서 12석 사이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은 한 2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 거의 비슷해요. 동아일보 기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상이 일치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조금 거기서 말씀 안 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에서. 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 미래는 자유통일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 등 같은 진영 내 비례정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지층이 분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말씀하셨는데 자유통일당 부분이 사실은 재밌는 거죠, 이게. 그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국민의 미래하고 서로. 그렇죠. 여기서 국민의 미래 관계자가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현재로선 17에서 19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20석을 안정권으로 봤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사실상 하나의 정당임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사이 자유통일당과 개혁신당으로 지지층이 이동하면서 목표치를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7에서 19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요거보다 그러면 개혁신당이나 자유통일당으로 좀 센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주관적인 좀 어떤 평가를 덧붙이자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판세가 나와 있는 게 동아일보 오면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예. 오면을 보시면은 동아일보 오면 제목이 야 수도권 31곳 잡으면 과반 두 자릿수 지역 골든 크로스 이 기사인데 이 기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나오지만 특히 이제 수도권과 관련돼 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압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고 투표율과 관련돼서는 최종 투표율을 현실적으로 65%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대요. 60%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경기도 60석에서 압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경기도 54개 지역에서 우세 흐름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51곳을 포함해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고양갑, 성남 분당갑, 이천 등에서도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전후로 여당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바람을 잡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굉장히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투표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초 55곳으로 밝혔던 여야 경합지도 최소 60곳으로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라고 신문을 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합 지역에서 반 이상 이길 수 있고 경합 우세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초박빙지에서 이긴다면 원내 일당도 노려볼 만하다. 아까 일면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130석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런 멘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에 자체 분석 결과를 들면서 상당수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자신감이 반영됐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한강벨트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충청권도 지지층 결집이 세게 일어나고 있고 PK인 낙동강 벨트에서도 김해, 양산, 부산, 북, 강서, 사상 중심으로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 부실장이 경기 용인갑 지역은 저희가 조금 뒤지고 있다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 용인갑이 우리 대통령하고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우리 용해관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원모 후보죠. 네,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여론조사에 좀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바짝 따라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 이슈에 비판적인 2030 세대의 변화가 확연히 감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일단 동아일보의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전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포인트를 딱 짚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의석 수에 대한 어떤 전망, 전체 의석 수에 대한 그쵸. 전망이 있고 그쵸. 비례에 대한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합지 얘기하면서 PK 지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네. 그 PK 지역 얘기를 이제 가는데 사실 이 PK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일보 일면을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일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일보 일면 보고 제목만 보다가 언뜻 보면 200석 다 야당이 얻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망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범야권 과반 의석 유력 200석은 무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해석했어. 예,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쓴 기사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뭐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기보다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셔서 그래서 저희 기사에 여기 등장하는 전문가란 신율 명지대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입니다. 이분들이 각각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의석수 전망에 대해서 맞아요. 여당의 그래도 여당이 이 유리하다부터 야당의 유리하다까지의 그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이분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겠지. 그렇죠. 한국일보가. 그렇죠. 거기 보면 4명은 범야권 우세, 3명은 민주당 단독 과반을 점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성철 소장은 여당이 2020년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 어렵다. 아주 애들러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거의 100석 이하로 떨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거의 전망한 범야권 거예요. 200석 된다는 얘기죠. 보수 참칭이 맞긴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은 민주당 단독 과반을 점치면서도 범야권이 최대로 잘 나와도 200석에 살짝 미달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막말 등 실수로 보수층이 재결집하게 되면 민주당이 막판에 단독 과반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 전망하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비슷비슷하면서도 그런데 특이한 우리 전망과는 조금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단독 과반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이제 늘 얘기하시는 분 한 170석 그 국민의힘 170석 얘기했던 분 아닌가? 근데 일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있다고 해도 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 지형을 봐도 보수가 많다. 두 정당의 의석 차이는 10석 내외일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두 정당의 의석 차이가 10석 내외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우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픽을 보면은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130석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40에서 150석 정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인 것까지는 인정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했는데 네. 엄경현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분은 평소에 이전까지는 국민의힘이 170석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는데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네. 170석에서 165석으로 네. 대폭 전망을 수정했고 네. 170에서 165로 5개나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최근에 주간경향 기사를 보니까 네. 165에서 다시 151로 14개나 대폭 수정을 했는데 네. 아무튼 이 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150에서 155석 과반 이상 달성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125에서 130석을 달성한다라고 전망을 해서 이 기사에서는 가장 여당이 선전한다라고 분석을 한 그러한 인물로 돼 있는데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를 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즉 보수층 결집이 실제로 일어날 거여서 소위 말하는 접전지에서 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접전에서 어떻게 다 국민의힘이 승리해?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이제 또 엄 소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 내일이 바로 투표일이라 부를 기회가 좀 없는 것이 네, 상당히 유감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일보 3면을 또 봐야 되는데 3면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좀 누가 봐도 박빙이다. 초박빙 전국 21곳이 있다. 네. 이런 전망을 또 여기서 분석을 기사를 실어놨습니다. 네, 이건 뭐 지역을 다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희 그래픽 보면은 그래픽에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대표적으로 꼽은 데가 중성동을 그리고 광진갑, 도봉갑, 동작을, 양천갑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포천, 가평, 한안갑, 용인갑, 강원은 원주갑, 충남은 천안을, 경남은 양산을, 부산은 북을, 수영, 인천은 중강화도, 옹진, 연수갑, 계양을 이렇게 좀 꼽아놨네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의 초박빙 상황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그 양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뭐 일당이 갈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판세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계속 사실은 이 연령별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 흐름을 가다 보니까 지역별 얘기를 먼저 하고 연령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PK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PK 지역을 못 지키면 그렇죠. 수도권에서 참패하면 PK 더 밑에서 받쳐줄 만한 의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K 지역이 65석이고 거기에 충청 지역 반 그리고 수도권에서 선전 이렇게 해야 일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승리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낙동강 벨트에서 허물어져 버리면은 수도권에서 참패하면 거의 100석 아래로 내려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일면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제목을 뽑았어요. 야도 여도 낙동강 벨트 우리가 우세 이렇게 제목을 뽑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의미심장한 거지 사실은. 네. 그렇죠. 이 기사를 봐도 사실 의석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엔 지역구 254석 중에 140석 플러스 알파 그리고 국민의힘은 105석에서 110석 플러스 알파를 자체 예상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동아일보 기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소수들이 다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듣는 얘기가 다른가 봐요. 비례대표 위성정당 의석까지 합치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각각 150석 플러스 알파,
120석 알파, 120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지역구 110석 우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경합 지역인 50석의 상당수를 우세로 분류한다. 한겨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석가량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하면 과반인 총 150석 이상을 내다보는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 특히 한강벨트 등의 경합 지역이 대거 포진된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30% 안팎의 사전투표율이 나온 것을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또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과 서초울도 열세 지역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며 예측치를 높였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우세 흐름이 여전하다고 본다.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산 경남에서 지난 총선에서 6석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부산에서 북갑, 사갑, 수영, 해운대갑 등 8곳, 경남에서 김해갑, 김해을, 양산을 등 5곳을 우세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11곳이지 않습니까? 네. 11곳 맞나? 아니지. 13곳이지 않습니까? 이 부산에서 8곳, 경남에서 5곳이니까 13곳에서 지금 우세하다. PK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총선에서 6개였는데 추가로 7개를 다 가져오면 우세한 걸 다 가져오면은 PK에서만 7개를 더 얻느냐? 이걸 민주당은 관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구 105에서 110석에 비례대표 17에서 18석을 더해 총 120석 이상을 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김준혁,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이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본다. 그걸 계기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난 4일 이후부터 서울 영등포울, 중성동을 용산 등 한강벨트와 경남 양산을 부산 북갑, 사상 등 낙동강벨트에서 여당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얘기들이 좀 구체적인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이진 않아요. 한겨레 기사에서는. 그런 차이가 지금 여기서 느껴진다. 근데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판세가 상당히 불리해져 있는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섣불리 숫자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흔히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네. 흔히 이제 세대별 투표율에 대해서 고령층 즉 60대 이상의 이제 그 유권자층하고 40, 50대 유권자층이 대결하는 구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약간 결이 다른 기사를 또 일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사이에 낙동강벨트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막말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낙동강벨트 여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여론이. 그렇죠. 윤영석 후보 국민의힘. 경향신문 6면인데 네.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인데 오타가 났어요. 네, 윤영식으로 지금 오타가 났는데. 아 그러네. 네. 야 경향신문 오늘 항의 아니죠. 세게 받았겠는데. 아니죠. 저 경향신문. 아 우리가 제목을 다시 쓰다가. 깜짝이야. 네. 키보드에서 오타가 지금 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윤영석 후보인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죽여 이거 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지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원 사람이어서 지기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죽여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양산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이게 지금 평산마을이 양산갑에 있어요. 양산을이 아니라 그 양산갑에 지금 있는데 그 갑 후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윤 후보 사과와 후보 사퇴를 지금 촉구를 했고요. 윤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좀 격앙됐던 것 같아요. 강민석 대변인은 평산마을 인근도로에서 유세차 위에서 불 꺼진 주먹을 휘두르며 문재인 죽여라고 말하는 장면이 한 유튜버에 의해 촬영이 됐다. 군사 독재 정당 후예답다. 정치 폭력 조직 백골단원을 연상시킨다. 국회의원 후보가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도당도 문 전 대통령을 위해하라는 살인교사 주문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산 갑은 사실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고 했고 을 지역이 지금 김두관 김태호 의원이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을은 지금 초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지금 윤영석 후보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지나가다 말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막 두 주먹 불 켜지고 문재인 찍이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심리죠, 그게? 이해할 뭐 수가 없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모양이죠, 뭐.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연령대별 투표율 얘기하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죄송해요. 네. 진행하시는데 제가 아닙니다. 까먹으셨을까 봐. 우리 양념 같은 조선일보를 얘기를 그 연령대별 투표율 말하고 나서 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연령대별 투표율 보통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40, 50대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거기에도 사실은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틈이 있다. 네. 중앙일보 1면을 보시면 중앙일보 1면에 2060 남성 손에 배지 주인 바뀐다. 그래서 야 배지 사진도 딱 있네요. 저 배지 하나 달려고 이렇게들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 말씀 왜 드리냐면 저게 이제 이 중앙일보가 주목을 한 게 60대 남성과 20대 남성의 어떤 그 표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네. 양당이 공통으로 2대 남과 6대 남, 60대 남성의 표심을 막판 총선 변수로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제 연령층에 해당하는 남성 유권자층이 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이 어떤 그 표를 지지를 보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대 남이 여전히 보수 우위인데 반해서 네. 6대 남에서는 보수세가 약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은 86세대들이 지금 60대 그렇죠. 초반 전반가 나이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지나가듯이 얘기한 네.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5,000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5,0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쨌든 정확도가 높은 거죠. 네. 20대에서 50대의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이었는데 2대 남만 예외였습니다. 민주당 24%, 국민의힘 32%가 나왔는데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는 2대 남에서는 2%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표심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게 사실인데 고령층에서는 60대 남성의 경우에 60대 남성이 39%가 민주당, 4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60대 남성인 거를 고려한다면 의외로 팽팽했다. 다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다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의견이 민주당보다 30%포인트 이상 많았는데 그런데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달랐다라는 거고 총선 인식조사에서도 6대 남은 정부 지원 50%, 정부 견제 46%로 엇비슷한 대답을 내놓더라.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이 흐르면서 60대 초반이 된 86세대가 여전히 진보 성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도에서도 이제 뭐 의석수 전망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앞서 쭉 말씀드린 어떤 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굳이 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고 싶은 조선일보의 지면이 오늘 쭉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동아일보는 이렇게 의석수 전망도 하고 판세 전망하고 중앙일보 이 연령대별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동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네. 조선일보는 이런 분석이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긴 있는데 일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모든 신문이 총선 하루 전이기 때문에 본투표일 하루 전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판세 분석부터 뭐 다 지금 공을 들여가지고 선거 관련돼 있는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는 일면이 아이생명 꺼져간 그날 지방의사 절규 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게 서울 10여 곳 골든크로스, 부산 8곳 해볼 만하다가 맨 밑에 있는데 저것도 매가리가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양당에서 한 얘기 위주인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군사 위성을 쏴가지고 이제 좋은 일이 있다, 뭐 사진과 함께 있고. 저건 왜 집어넣나 모르겠어. 네, 그런 얘기고 이재명 대표의 뭐 그 글 썼다 지웠다 이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조선일보로서는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갖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 텐데 다른 지면에서도 비슷해요 보면. 쭉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6면, 지면도 혹시 주면 4면, 5면, 6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4면이고 네, 사면 이거 이제 일면에서 흘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더 까야 되니까 김준영 논란을 더 키워야 되니까 저렇게 한 면에 걸쳐가지고 해놨고요. 다른 지면 보여주세요. 4면부터 보여드린 거고요. 자, 2, 3면입니다. 그냥 그렇더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더라는 특이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좌측 하단에 팩트 체크 해놨는데 어. 팩트 체크가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주장에 대해서 또 사실 아니다라고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또.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의 말도 저렇게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제 눈에 제일 눈에 띈 거는 조국이 안 보여. 조국 혁신당은 없다. 다 조그마한 저기 정당들 전부 다 해놨잖아요. 네. 해놨는데 새로운 미래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다 있는데 저렇게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얘기하자면 개혁신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지지율로 보면은 한 5배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죠? 근데 조국혁신당 얘기가 없어요. 조국 대표 사진이 없어. 이거 편파 아니에요? 그리고 야 사진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굳이 저 고깃집 간 사진을 또 그러네. 그러네. 고깃집에 가서 뭐 삼겹살. 콜라 한 캔 마셨다는데 저걸로 합니다 사진도. 정말 진짜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양념처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그리고- 신문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면에 그 이제 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글 올렸다 지웠다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제 그 이제 상황을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로 쓴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대 정문 앞에서 이화여대 일부 졸업생들이 이 일종의 이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김준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의 문제와는 별개로 낭낭 클럽과 관련한 발언에 그렇죠. 대해서 예. 이 김한란 박사라는 사람의 과거 그 해방 전국의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친일 행적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친일 아니 이대 행적의 학생들이 김한란 동상 없애자고 얼마나 많이 요구했어. 그렇죠. 친일 행적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어쨌든 여성들을 그게 성상납이라든지 이런 건 아닐지라도 오늘날의 기준에서의 성상납은 아닐지라도 이대 졸업생이라든지 또 여성계 인사들과 관련돼서 낭낭클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쨌든 여성성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뭔가 활용한 거 아니냐,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부 인사가 다소 사실관계가 안 맞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근데 그것만 탁 집어가지고 또 조선일보는 그것만 이제 또 이것 봐라 사실관계 안 맞는 얘기가 또 나왔어. 그걸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려서 삭제해서 이것만 또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죠. 근데 그 얘기를 쓴 데가 오늘은 경향신문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글 올렸다 내린 거는 이제 선거 영향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저것만 쓰고 치고 빠지는 것도 그걸 또 안타깝다. 일면에다가 그렇죠. 다른 지면도 아니고 일면에다가 올린 거잖아요. 사실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시간이 그러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구국의 영웅이 돼버렸어.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 얘기도 진짜 1시간 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넘어가면은 네. 이 판세와 관련돼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동선을 보면 판세를 알 수 있다. 요것도 재밌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 2면과 3면 이렇게 쫙 펼쳐보면은 동선을 분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을 보니까 야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인 거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한겨레 기사보다는 다른 기사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또 분위기가 중요하다.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죠. 주목해 봐야 한다. 민주당은 요 유세 일정과 관련돼서 원팀으로 끝까지 함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네. 국민의힘은 국힘 원톱 나홀로 분투. 한겨레가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 네. 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 원팀 끝까지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민주는 3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있고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또 민주당은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 선대위 모습을 지금 기사로 쓰고 있는 건데요.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낙동강 벨트 등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들을 찾아가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김부겸 위원장은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접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7개 지역구를 돌면서 후보들을 지원했다고 하고요. 특히 강원 쪽 지역구 3곳은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여서 그간 중앙당 선대위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지원을 오기엔 서울에서 거리 문제도 있고 선거 지원이나 도움이 늘 아쉬운 지역인데 후보자들 요청으로 김 위원장이 방문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부겸 위원장이 가니까. 그리고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큰 틀의 선거 전략을 짰다면 김 위원장은 중도층 표심 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다 뭐 얘기는 안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열심히 지금 요즘에 선거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커버할 수 없는 어떤 대목들을 각자 역할을 나눠서 그러니까요. 원팀으로 뭔가 메꾸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반면 국힘 국민의힘은? 원톱 나홀로 분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기용을 했지만 각자 출마지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원톱 유세는 그래서 더욱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그나마 지역구 사정에서 지금 여유가 있는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만 공중전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승민 역할도 나왔지만 그거에는 선이 그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 위원장은 유세가 본격화할수록 정치를 개같이 쓰레기 같은 이런 발언이 거칠어졌는데 이게 원톱 과부하 탓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외연 확장에도 한계를 보였다는 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결국은 뒤에서 이런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한 수도권 의원은 선거에서 얘기를 하면 중수청. 이거 사실은 머리가 솟은 배종찬 소장님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유행어인데 네.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기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맨날 야당이 3분의 2 의석 안 되게 해달라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고 한겨레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비된다. 한겨레 이렇게 쓴 거고. 그다음에 동선과 관련돼서 좀 해석을 한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4호면을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을 쭉 썼어요. 근데 이제 색깔을 위에다 칠했는데 제가 제목 색깔은 밑에다 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색깔을 위로 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제목은 밑에예요. 밑에. 예. 밑에 제목은 PK에서도 해볼 만하다. 이재명 험지 개척. 옛날처럼 안심 못해 한동훈 텃밭 단속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대비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PK 지역이 그동안에 이제 험지 중에 험지였으니까 뭐 TK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PK 지역은 험지로 분류됐었던 곳이었는데 어찌됐든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험지를 개척하면서 계속 동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그 정반대로 한번 지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옛날처럼 안심도 못하는 텃밭 단속을 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킨 게 눈에 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주로 격전지나 또 보수 지지층이 많은 그런 지역구에 많이 방문했고 특히 동작을이나 이런 데 여러 번 찾은 거지 않습니까? 8번 갔다는 데도 있고 6번 갔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와갖고 여기 몇 번 왔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기사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동선에서는 험지 대신 텃밭이 여러 눈에 띄었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를 3차례 찾았을 뿐 아니라 서울 양천, 경기 성남, 부산 해운대 등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2번씩 방문했다. 공천구도와 돌발변수 등으로 초박빙 판세가 이어져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 지역들이다. 한 위원장은 총 25개 시군구를 두 번씩 방문하는 등 활동량에서는 이 대표를 압도했지만 야당세가 강한 곳을 개척하기보다는 박빙 우세 지역을 지키려는 듯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양당에서 판단하는 판세가 어떤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곳에 집중을 지금 했다는 것이 사실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확장적인 이런 동선을 계속해서 짜고 갔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전술로 수비 축구에 좀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에서 바람을 잡느라고 마구 돌아다닌 거야.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땐 지지율도 좋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동선이 다 막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지역이면 가서 집중 공략하고 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둬야 되는데 원톱의 한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커버를 못하니까 다시 거길 또 되돌아가고 이러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선거를 몇 차례 보면서 느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꼭 무슨 뭐 지지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민주당은 어쨌든 중간에 한번 뭐 우당탕하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만 예. 선거운동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뭐 정비가 되고 전략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도 보셨지만 국민의힘은 전략이 좀 여러모로 미비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도 신문들이 여러모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제 선거 유불리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각 당이 어떤 일들을 맡게 될지 또 어떤 일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질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향신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3년을 가를 세 가지 선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남은 임기를 좌우할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여대 야속 국정 동력을 여대 야속 구도가 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길 때죠. 이길 때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야당이 과반을 할 때는 국정 기조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180석을 이상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권력 누수가 가중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크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80석이 제자구현 3분의 2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그렇죠. 있는 의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으로 맞서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평론가로서의 의견은 자제하겠습니다. 일단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기사가 기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기사가 그리고 범야권 200석 이상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말한 대두덕 상황이 오게 되는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향신문 3면도 기사가 있잖아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네. 제목이 이재명은 과반사수해야 한동훈은 역전의 명수돼야 산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이 일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야권의 일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 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전국을 주도할 힘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조국 혁신당이 정당 득표만으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림하게 된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 말 투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시나리오 쓴 이 신문은 사실은 한국일보였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면을 보여주세요. 한 면이 다 사실 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저 글씨들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진짜 하나도 그렇죠. 안 보이네. 경우의 수를 쭉 나눠 놓은 건데 네. 첫 번째 단독 과반일 때 민주당이 목표대로 단독 과반을 거둘 때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한국일보가. 단독 과반을 거둘 때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 된다. 관례상 다수당 최다선 의원 중에서 의장 선출하는데 현재 5선인 조정식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되기 때문에 의장직을 전반기 후반기 하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쓰고 있고. 추미애 국회의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야의 입장차가 클수록 의장 역할이 커진다라는 거죠. 의사일장 정하는 게 본회의 개최 여부, 안건 직권상정 등에서 다 이 의장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국정운영 전반의 주도권이 다 민주당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되고 예산안, 법안 처리 다 야당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
다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야권 180석의 이런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다소 이제 21대 국회와 비교해서는 이제 이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좀 붙게 되는 건데 두 번째 경우 단독 과반이 없을 때는 캐스팅 보터인 조국혁신당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선택에 따라서 주요 현안이 결정될 것이고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대 조국 구도가 가열될 거다. 국회의장 투표부터가 이 캐스팅 보팅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사실 이 조국혁신당이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해질 거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세 번째는 범야권 180석일 경우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격돌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최근 4년과 마찬가지로 강성 야당과 강성 정부 여당이 사상권권 맞붙는 격한 대립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의 주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네 번째로 탄핵에서 개헌까지 가능한 범야권 200석 이 경우에는 이거는 뭐 대통령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헌정사상 최초의 단독 개헌도 가능해진다라는 점이고 그런데 탄핵과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탄핵은 확실한 위법 증거를 확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가가 좀 의심되는 다섯 번째, 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때는 여권 내 차기 경쟁이 그래도 불붙게 되고 그다음에 야권은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져서 상당한 혼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신문이요. 일반 총선이라 하더라도 200석까지 가는 전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안 거의 하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전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200석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줄 걸치고 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자꾸 200석 전망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뭐 여론사 기관들이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여론조사, 국민의힘 내부 조사잖아요. 조사에서도 100석 아래로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이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막 돌 것인데 다 무시해라. 믿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백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염두에 두고 두고 들으시다. 그건 결과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지금 뭐 여유 부릴 때는 아니니까 본투표율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막 지금 또 뭐 불리한 거는 뒤로 미루고 막 이래요. 한국일보 오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한겨레 일면에도 있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이거 생각보다 주목한 신문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11일 그러니까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의결의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는 해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안건을 의결을 해왔다고 그래요. 통상의 경우라면 올해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하는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안 15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국가결산보고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10일이 지나 감사원에 제출된다는 얘기다. 근데 이건 정부가 일부러 국가결산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적자가 한 56조 정도 발생한 거잖아요. 세수 펑크가. 그렇죠. 세수 부족이. 네. 그 세수 부족이나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 자료가 공개가 되면 그거 감추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지금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9일 날 해야 되는 거를 11일 날 11일 날로 총선 바로 다음 날로 미룬 이유가 뭐겠냐. 네. 근데 또 정부에서는 10일 날이 선거일이니까 그러니까 선거일 다음 날 그게 공휴일 아니냐. 선거일 다음 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는 그런 일 없나? 마찬가지지. 딱 4월에 선거가 한두 번 있었나?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 사설을 통해서 제목이 법까지 어기며 결산심의 연기 또 다른 총선 개입 아닌가 이런 제목이고 네. 유독 올해만 총선 다음 날인 4월 둘째 목요일에야 국무회의 열어서 결산심의하는 거 총선 의식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각종 선심성 감세 방안과 개발 정책은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가면서 굳이 총선 전에 발표하더니 전년도 회계 결산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총선 뒤에 하겠다는 거다.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총선 결과를 여당이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사설이 또 있어요. 선거 직전까지 관권 선거 논란 자초하는 윤 대통령인데 어제 이제 예를 들면은 벤처 스타트업 청년 대표 임직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또 막 선거 임박한 시점에 업계 주요 인사 모아가지고 여러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선시성 발언과 지원 대책을 막 내놨고 또 도시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여서 주민이 원하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 공약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다 뭐냐. 좀 근거가 없는 대통령이야. 내가 보면. 그래서 아무리 사실은 법률에 근거하고 뭐 나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움직이는 거지. 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있으면 조금 자제해야지 행보를. 그건 이전에도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자제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한다. 한겨레 27면에 실린 김영호 신원식 이복현의 속내가 궁금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순혁 기획부국장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근데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칼럼은. 시간이 없어서 이 칼럼을 설명해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구구절절. 지금까지의 상황, 북한이 노동신문에다가 한국의 우리의 선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통일부가 야 선거 개입하지 마라고 한 것부터가 이상했는데 그걸 빌미로 국방부가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비군 훈련에서 윤석열 대통령 동영상을 틀어야 돼 이러더니 정신교육해야 돼. 네, 문체부에서 갑자기 또 동영상을 튼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다 공무원 뭐냐. 교육시키겠다고 또 나서질 않나.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한번 이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국민들이 작정하고 심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설프게 심판하지 말고 아주 매섭게 심판해야 그래야 국정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혼란이 더 커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저는. 네, 저희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여연 뭐 조사 결과를 누가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 그럼 100석 아래라고 합니다. 그럼 범야권 의석이 200석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어갖고 조심해야 제 됩니다. 얘기가 우리가. 아닙니다. 네, 그분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요. 전해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 여기까지고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 김성환 평론가님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